이런 삭막한 최전방에서 예쁜 아가씨가 고생이 많구나. 이따가 편하게 소주나 한잔하지 않겠나? 별 하나 달린 준장이 젊은 여성 감사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건드린 이 여자가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별 3개의 국군 방첩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과연 이 오만한 준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육군 제22보병사단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강서윤은 평범한 회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간 합동감사단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출입 통제소를 지나며 보초병이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지만 서윤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별 3개를 단 국군 방첩 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민간 감사관일 뿐이었다. 서윤의 실제 정체는 국방부 직속 국군 방첩 사령부를 이끄는 중장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중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었고 그 이전에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전설로 불리던 특수전 요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 부패와 비리를 직접 확인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사단 본부 건물을 지나 병영생활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윤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군화는 낡아 있었고 전투복 곳곳에는 기운 자국이 역력했다. 이곳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부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정오가 되자 서윤은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입구에는 이번 주 식단표가 붙어 있었다. 월요일 점심 메뉴는 콩나물국, 제육볶음, 배추김치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배식대 앞에 줄을 선 병사들이 받아든 식판의 모습은 식단표와 전혀 달랐다. 서윤도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섰다. 취사병이 국자로 떠준 콩나물국은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맹물에 가까웠다. 밥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 숟가락 떠보니 쉰내가 코를 찔렀다. 서윤은 식당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병사들은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미 체념한 표정들이었다. 한 이등병이 딱딱하게 굳은 밥을 억지로 삼키다가 물을 들이켰다. 서윤은 식판 속 밥알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살펴봤다. 사료용으로나 쓸 법한 저질살이 분명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질의 군납살은 어디로 사라지고 병사들에게는 이런 쓰레기를 먹이고 있는 것이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점퍼 칼라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했다. 이 장면들은 모두 증거로 기록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간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다. 서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다. 이 사단의 실세로 알려진 조덕배 준장이 부관과 측근 영관급 장교 서너 명을 거느리고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조 준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배가 불룩 나온 체격에 거만한 표정이 얼굴 가득했다. 그는 병사들이 줄 서 있는 일반 배식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식당 안쪽에 따로 마련된 간부 전용 배식대로 향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조 준장의 식판에는 두툼하게 썬 한우 등심 스테이크가 올려졌다. 그 옆으로 싱싱한 샐러드와 제철 과일이 수북이 담겼다. 된장찌개는 진한 국물에 두부와 버섯이 가득했다. 밥은 윤기가 흐르는 햅쌀이었다.
같은 사단, 같은 식당,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극명한 대비를 보며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조 준장은 측근들과 함께 식당 중앙의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일반 병사나 하급 간부들은 감히 앉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자리였다. 조 준장은 포크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며 시끄럽게 웃어댔다. 그의 옆에 앉은 중령 하나가 아첨하듯 말을 건넸다. 준장님, 이번에 들어온 한우가 정말 일품입니다. 역시 준장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조 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도 먹는 게 중요한 법이야. 우리 같은 지휘관들이 제대로 먹어야 부대 지휘도 잘하는 거지. 병사들이야 뭐 젊으니까 뭘 먹어도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나. 그 말에 주변 장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귀를 의심했다. 저런 인간이 별을 달고 수천 명의 장병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서윤은 자신의 식판을 들여다봤다. 쉰밥과 건더기 없는 국.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 병사들의 현실이었다. 그들의 급식비는 어디로 흘러갔을까? 답은 뻔했다. 저 호화로운 한우 스테이크와 제철 과일로 둔갑해서 별 하나 단 장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서윤은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병사 급식 상태, 간부 특별 배식, 식자재 품질 차이.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감사관처럼 보이도록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조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식판을 반납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나가려 했다. 당연히 누군가 치워주리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가 나가는 길목에 서윤이 앉아 있었다. 조 준장은 서윤의 옆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당신 새로운 감사관이지? 서윤은 고개를 들어 조 준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네, 민간 합동감사단에서 나왔습니다. 조 준장은 서윤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젊은 여자가 감사관으로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요즘 감사단에서는 아가씨들도 보내나 보지. 군대가 어떤 곳인지나 알고 온 거야?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업무를 수행하러 왔을 뿐입니다. 업무? 조 준장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뭘 감사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 괜히 쓸데없는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보고 좋은 보고서나 써. 알았지? 서윤은 대답 대신 조 준장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조 준장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위치를 떠올렸는지 다시 거만한 태도로 돌아왔다. 뭐야, 내 말 못 들은 거야? 잘 들었습니다, 준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다. 조 준장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돌려 식당을 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장교들이 서윤을 힐끗 쳐다보며 지나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와 무시가 섞여 있었다.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반납대에 올렸다. 그리고 식당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덕배 준장,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15년 전 대위 시절부터 품어왔던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서윤은 다시 병영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의 저녁 식단은 형편없었다. 김치찌개라고 배식된 것은 물에 가까운 국물에 시래기 몇 조각이 떠다니는 것이 전부였다. 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며 식사를 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그녀가 진짜 노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식사를 반쯤 마쳤을 때 식당 입구에서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다. 조덕배 준장이었다. 그는 점심때처럼 부하 장교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았다. 혼자였다. 조 준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서윤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조 준장은 배식을 받지도 않은 채 곧장 서윤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다. 서윤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식사를 계속했다. 조 준장은 서윤의 맞은편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았다. 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주변에 앉아있던 병사 몇몇이 고개를 들었지만 준장의 모습을 보자 재빨리 시선을 거뒀다. 점심에 이어 저녁까지 우리 병영 식당을 애용하시는군요, 감사관님. 조 준장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제가 머무는 동안에는 이곳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참 대단한 열정이시네. 그런데 말이요. 조 준장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런 삭막한 최전방에서 젊은 여자 혼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말이요. 감사 업무라는 게 원래 눈치 싸움이잖소? 서로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겠소? 서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업무 차왔을 뿐입니다. 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 준장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 것 없지 않소. 우리도 다 사람인데. 이봐요, 감사관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최전방 부대에 무슨 문제가 있겠소? 다들 열심히 국방 임무 수행하고 있는데 말이요. 서윤은 자신의 식판을 가리켰다. 이것도 열심히 임무 수행하는 모습입니까? 뭐가? 병사들 급식 말입니다. 준장님께서는 점심에 한우 등심을 드셨지만 병사들은 쉰밥을 먹고 있습니다. 조 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한 척 웃어넘겼다. 아,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간부 식단이랑 병사 식단이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니오? 계급에 따른 차등이지.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오. 법적으로 정해진 차등과 불법적인 횡령은 다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조 준장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경계심이 떠올랐다.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지금 나한테 혐의를 씌우려는 거요?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조 준장은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가까운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이봐요, 감사관. 당신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 부대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나 있소? 별 하나 단 준장이십니다. 그래, 맞아. 별을 단 장군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뭐요? 민간인 신분의 감사관일 뿐이지.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 준장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조 준장을 더욱 자극했다. 좋아, 내가 양보하지. 우리 오늘 저녁에 내 관사로 가서 편하게 이야기나 합시다. 소주 한잔 하면서 말이요. 감사 내용도 조율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조 준장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서윤의 어깨에 올렸다. 그의 손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윤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조 준장의 손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손 치워주시겠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조 준장은 오히려 손에 힘을 주며 서윤의 어깨를 꽉 잡았다. 왜 이렇게 딱딱해요? 좀 부드럽게 굽시다, 응? 내가 지금 호의를 베푸는 건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을 치우십시오. 서윤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조 준장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뭐야,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요? 감히 민간인 주제의 별단 장군한테? 조 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하급 간부 몇몇이 놀라서 이쪽을 쳐다봤다. 조 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서윤을 내려다봤다. 당신 같은 계집애가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설치는 거야? 군대가 뭔지나 알아?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알고 와서 떠들어.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 준장은 이성을 잃은 듯 서윤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그는 거침없이 폭언을 이어갔다. 내가 이 부대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당신 같은 애송이한테 이러쿵저러쿵 들을 줄 알았어? 당장 짐 싸서 꺼지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알겠어?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했다. 별을 단 장군의 분노 앞에서 그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 준장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당황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시선만이 조 준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 하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조 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말씀 다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 준장과 눈높이를 맞추며 한 걸음 다가섰다. 준장님, 오늘 있었던 일들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서윤은 자신의 점퍼 칼날을 가리켰다. 단추처럼 보이는 그곳에 작은 렌즈가 숨겨져 있었다. 여기 보이십니까?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준장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신 것, 관사로 오라고 제안하신 것, 그리고 방금 퍼부으신 모든 욕설과 협박. 전부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이게. 감히 나를 도청했다고. 도청이 아닙니다. 정당한 증거 수집 과정입니다. 이 영상은 곧 국방부 감찰본부로 전송될 것입니다. 이 미친년이. 조 준장이 손을 들어 서윤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서윤에게 닿기도 전에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조 준장의 손목을 잡았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갈고 닦은 그녀의 제압술은 정확했다. 조 준장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나. 서윤은 조 준장의 손목을 비틀어 그를 제압했다. 조 준장이 무릎을 꿇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이 광경을 바라봤다. 별을 단 준장이 젊은 여자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장님, 폭행 미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영상 역시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서윤은 조 준장의 손목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조 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인연. 죽여버릴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서윤은 식판을 들어 반납대에 올렸다. 그리고 식당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 준장을 돌아봤다. 준장님께서 1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한 여군에게요. 기억나십니까? 조 준장의 눈이 커졌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 준장은 온몸이 떨렸다. 15년 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점퍼 속에 숨겨진 소형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오늘 확보한 영상과 음성 자료는 조덕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증거는 따로 있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서윤은 밤을 기다려야 했다. 밤 11시. 사단 본부 건물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임시로 배정받은 민간 감사관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봤다. 순찰조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순찰 패턴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15분 간격으로 이동하며 사각지대는 3곳. 충분히 침투할 수 있었다. 서윤은 점퍼를 벗고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허리춤에는 소형 공구 세트와 USB 메모리가 든 파우치를 찼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배낭을 꺼냈다. 안에는 야간 투시경, 소형 카메라,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가 들어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확인했다. 순찰조가 막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참이었다. 서윤은 창턱에 손을 짚고 몸을 날렸다. 2층 높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착지와 동시에 몸을 낮춰 건물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단 본부 건물까지는 약 200m. 서윤은 어둠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그림자, 차량 뒤편 나무 아래.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조용했다. 15분 후 그녀는 본부 건물 후면에 도착했다. 건물 뒤편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육군 소령이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서윤이 손을 저어 경례를 풀게 했다. 한재민 소령입니다. 사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령. 준비는 되었습니까? 한재민 소령은 주머니에서 보안 카드 2장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군수과장과 행정과장의 마스터 카드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복사해뒀습니다. 잘했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받아 허리춤 파우치에 넣었다. 한재민 소령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2달 전부터 이 사단에 파견되어 내부 정보를 수집해왔다. 겉으로는 일반 보직 장교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윤의 직속 부하였다. 조 준장 쪽에서 움직임은 없습니까? 오늘 저녁 이후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령관님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민간 감사단 신분은 국방부에서 완벽하게 위장해뒀으니까요. 서윤은 건물 후면 비상구를 살폈다. 한재민 소령이 마스터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댔다. 작은 전자음과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상구 표시 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서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앞서 걸었다. 한재민 소령이 그 뒤를 따랐다. 1층 복도 끝에 군수과 사무실이 있었다. 서윤은 문 앞에서 멈춰 주변을 살폈다. CCTV가 한 대 보였다. 하지만 한재민 소령이 이미 오늘 오후의 각도를 조정해뒀다. 카메라는 문이 아닌 복도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다. 서윤이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자 군수과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서류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다. 서윤은 소형 랜턴을 꺼내 켰다. 희미한 붉은색 불빛이 사무실을 비췄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다. 군수 계약 서류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저쪽 캐비닛입니다. 하지만 공식 서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면 계약서입니다. 한재민 소령이 사무실 안쪽 캐비닛을 가리켰다. 서윤이 다가가 캐비닛 손잡이를 당겼지만 잠겨 있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락픽 세트를 꺼냈다. 10초도 안 되어 자물쇠가 열렸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기술은 여전히 유용했다. 캐비닛 안에는 파일 박스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서유는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다. 급식 납품 계약서, 피복 구매 계약서, 유류 공급 계약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졌다. 캐비닛 맨 뒤쪽 다른 파일들 뒤에 숨겨진 검은색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서유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안에는 공식 계약서와는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납품업체 이름이 공식 계약서와 달랐다. 금액도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이겁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한재민 소령이 다가와 서류를 함께 살폈다. 이 업체 이름 대성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성산업. 조덕배 준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입니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류를 하나하나 촬영했다. 급식 자재 납품 계약, 군복 구매 계약, 심지어 화장지와 세제 같은 소모품 계약까지. 모든 계약이 이 대성 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격은 시중가의 2배에서 3배에 달했다. 이 계약서들만 해도 지난 3년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재민 소령이 계산기를 꺼내 대략적으로 계산했다. 최소 100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100억 원. 그 돈이면 이 사단 장병 전원에게 최고급 식사를 제공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조덕배와 그의 일가족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 서류 촬영을 마친 서윤은 파일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아직 조덕배를 체포할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행정실로 갑시다. 계좌 추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군수과를 나와 2층 행정실로 이동했다. 행정실은 더욱 삼엄했다. 문 앞에 추가 보안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재민 소령이 마스터 카드를 대고 서윤이 비밀번호 패널을 해킹했다. 3분 후 문이 열렸다. 행정실 안쪽에는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다. 서윤은 행정과장 책상에 컴퓨터를 켰다. 부팅되는 동안 그녀는 USB 메모리를 꺼내 준비했다. 이 USB에는 방첩 사령부 전산팀이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다. 컴퓨터가 켜지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다. 서윤은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 코드가 흐르기 시작했다. 20초 후 로그인이 해제되었다. 서윤은 재무 관련 폴더를 열었다. 파일 목록이 쭉 나타났다. 예산 집행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거래 명세서. 서윤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전부 복사했다. 용량이 상당했지만 고성능 USB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했다.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서윤은 다른 폴더들을 훑어봤다. 그때 눈에 띄는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은 인사기밀이었다. 서윤은 그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각종 인사 관련 문서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2010년 성범죄 사건 처리 기록이라는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10년. 15년 전이었다. 그녀가 대위 시절 목격했던 그 사건.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다. 피해자는 김수진 하사. 가해자는 당시 대령이었던 조덕배. 사건 내용은 부대 회식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별도 장소로 불러 강제 추행한 것. 피해자가 신고했으나 상급자들의 압력으로 사건이 은폐되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 전역 조치되었다는 기록이었다. 서윤은 그날을 떠올렸다. 15년 전 그녀는 갓 대위로 진급한 신참이었다. 김수진 하사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서윤은 무력했다. 당시 조덕배는 연대장급 대령이었고 서윤은 소대장에 불과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수진 하사는 결국 군을 떠났고 조덕배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15년 동안 그녀는 이 일을 잊지 못했다. 언젠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왔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한재민 소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파일도 복사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었다. 서윤은 USB를 뽑고 컴퓨터를 종료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방을 나왔다.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밤 확보한 자료면 조덕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 100억 원의 횡령, 15년 전 성추행 사건, 그리고 수많은 비리 증거들. 소령, 내일 아침 일찍 이 자료를 본부로 전송하십시오. 암호화해서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조 준장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십시오. 그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서윤은 한재민 소령과 헤어져 숙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조덕배를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서윤은 15년 전 김수진 하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미안했다. 그때는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서윤은 힘이 있었다. 별 3개를 단 중장,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서 그녀는 어떤 부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덕배에게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단 본부에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오후 서윤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조덕배 준장의 부관인 최중령으로부터였다. 그는 조 준장이 오늘 저녁 야간 사격 훈련을 참관하는데 민간 감사관도 함께 참관하면 부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윤은 전화를 받으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조 준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녁 8시에 사격장 입구로 오시면 됩니다. 차량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은 한재민 소령에게 암호화된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8시 사격장. 비상 대기 요망. 한재민 소령으로부터 곧바로 답장이 왔다. 지원 준비 완료. 서윤은 자신의 장비를 점검했다. 점퍼 안쪽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와 발신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호신용 전술펜, 그리고 발목에 고정한 소형 나이프. 겉으로는 민간 감사관이지만 그녀는 언제든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다. 저녁 8시 서윤은 약속 장소인 사격장 입구에 도착했다. 이미 군용 지프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최중령이, 뒷좌석에는 이름 모를 대위 한 명이 타고 있었다. 서윤이 다가가자 최중령이 차에서 내려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관님, 이쪽으로 타시죠. 준장님께서 먼저 사격장으로 가셨습니다. 서윤은 뒷좌석에 올라탔다. 옆에 앉은 대위는 서윤을 힐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차가 출발했다. 사격장까지는 약 20분 거리였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울창한 침엽수림이 스쳐 지나갔다. 최중령이 백미러로 서윤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감사관님, 이 시간에 산길이 험해서 좀 불편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변 지형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다. 탈출로 은폐 지점 유리한 고지. 707 특수임무단 출신인 그녀에게 이런 정찰은 본능이었다. 20분 후 차가 멈춰 섰다.
하지만 그곳은 사격장이 아니었다. 숲속 한가운데 나무들로 둘러싸인 공터였다. 차에서 내리자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숲을 비추고 있었다. 공터 중앙에 조덕배 준장이 서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전투복을 입은 남자 5명이 둘러서 있었다. 얼굴에는 전부 검은색 복면을 쓰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체격과 자세를 살폈다. 군인들이었다. 아마 조 준장의 측근 들릴 것이었다. 조 준장이 서윤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어서 오시오, 감사관님. 아니, 이제 그 가식적인 호칭은 그만둡시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조 준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평범한 민간 감사관이 아니라는 거요. 어젯밤 군수과와 행정실에 침입한 것도 당신이겠지?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CCTV에는 안 잡혔지만 내 부하들이 당신 숙소를 몰래 조사했어. 일반 감사관이 야간 투시경이나 전자장비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겠소? 서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부른 겁니까? 조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무슨 증거를 찾았든 오늘 밤 이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깊은 산 속에서 민간인 한 명이 실종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야생 동물한테 습격당했다고 하면 그만이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서서히 서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서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년 전 김수진 하사를 기억하십니까? 조 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이름은 그가 오래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였다. 뭐라고? 2010년 당신이 연대장 대령이었을 때 부대 회식 후 김수진 하사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그녀가 신고하자 당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조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걸? 저는 그때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대위였던 저는 김수진 하사가 눈물로 호소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저는 너무 무력했으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 준장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제거하십시오. 조 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천 번 반복 훈련한 전투 본능이 발동했다. 첫 번째 남자가 서윤의 목을 잡으려 했다. 서윤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덤벼들었다. 서윤의 발이 번개처럼 남자의 무릎을 강타했다.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양쪽에서 공격했다. 서윤은 몸을 낮춰 두 사람의 공격을 피하고 돌아서며 오른쪽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왼쪽 남자가 서윤의 등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서윤은 뒤로 머리를 젖혀 남자의 코를 강타했다. 피가 터지며 남자가 비틀거렸다. 마지막 남자는 겁에 질려 물러섰다. 불과 20초 만에 4명이 제압당했다. 서윤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났다. 이런. 조 준장이 뒤로 물러서며 나무에 등을 부딪혔다. 서윤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조 준장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서윤에게 겨눴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서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걸어갔다. 3m, 2m, 1m. 조준장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권총을 낚아챘다. 그녀는 단숨에 탄창을 분리하고 총을 땅에 던졌다. 아, 안 돼. 조준장이 비명을 질렀다. 서윤의 손이 조준장의 멱살을 잡아 나무에 밀쳐붙였다. 조준장의 발이 땅에서 살짝 떨어졌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붙잡으며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서윤은 조준장의 얼굴을 가까이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15년 전 당신이 짓밟았던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그때는 무력한 대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누군데? 국군방첩사령관 강서윤 중장입니다. 조준장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민간 감사관으로 알고 있던 이 여자가 별 3개를 단 중장이라니.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 100억 원의 횡령, 15년간의 성범죄 은폐, 모든 증거가 이미 국방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서윤은 조준장을 놓아줬다. 조준장은 나무 밑동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 부대는 포위되었고 당신의 모든 도피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서윤은 등을 돌렸다.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하며 몸을 움직였지만 일어날 힘은 없었다. 서윤은 숲속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준장은 무너져 내렸다. 숲을 빠져나온 서윤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한재민 소령의 차량에 올라탔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조준장의 부하들을 수습하십시오. 모두 살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단 대강당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김수진 하사의 눈물,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윤 중장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조덕배 준장의 15년 악행도 함께 밝혀질 것이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육군 제22보병 사단 대강당에는 사단 내 모든 영관급 이상 간부가 집결했다. 중령부터 대령까지 그리고 사단장인 소장까지 총 50여 명의 간부가 자리를 채웠다. 긴급 소집이라는 공지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간부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대강당 앞쪽 연단에는 조덕배 준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과 달리 억지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도주를 고려했지만 이미 사단 출입구마다 헌병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정면 돌파였다.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조준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측근인 최중령과 군수과장 김대령이 서 있었다. 둘 다 어젯밤 숲속 사건 이후 조준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조준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대강당 뒤쪽 출입문이 힘차게 열렸다. 모든 간부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군 장교가 들어섰다. 육군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여성이었다. 정모를 쓴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 동안 간부들은 그녀의 어깨를 주시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대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단장 소장이 벌떡 일어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차렷, 경례. 그의 구령과 함께 대강당의 모든 간부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다. 중장은 소장보다 2계급이나 높았다.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조준장이 아니라 지금 걸어 들어오는 이 중장이었다. 강서윤은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정복 왼쪽 가슴에는 각종 훈장과 휘장이 달려 있었다.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출신임을 나타내는 특수전 휘장. 그녀의 경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표들이었다. 조준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어젯밤 숲속에서 자신을 제압했던 그 여자가 지금 중장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윤이 연단 바로 앞까지 왔다. 그녀는 조준장과 눈을 마주쳤다. 조준장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서윤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편히 하십시오. 서윤의 명령에 간부들이 경례를 풀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조준장만이 연단 옆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서윤은 간부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국군방첩사령관 강서윤 중장입니다. 지난 3일간 민간 합동감사관 신분으로 이 부대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민간 감사관이 사실은 중장이었다니. 그것도 국군방첩사령관이라니. 조사 결과 이 부대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군수 비리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범은 조덕배 준장과 그 측근들입니다. 조 준장이 벌떡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모함하려고. 조용히 하십시오.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웠다. 조 준장이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노트북을 연결해 대형 스크린을 켰다. 지금부터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물자 횡령. 스크린에 이면 계약서들이 나타났다. 대성산업이라는 회사와 맺은 각종 납품 계약서. 그리고 그 옆에 정상적인 시중 가격과의 비교표가 떴다. 급식 자재는 3배, 피복은 2.5배, 심지어 화장지는 4배의 가격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대성산업의 대표는 조덕배 준장의 처남 조인성입니다. 이 유령 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총 103억 원의 군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간부들이 경악했다. 103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스크린에는 계좌 이체 기록이 나타났다. 대성산업에서 조 준장의 차명 계좌로 그리고 다시 그의 가족명의 부동산으로 흘러간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두 번째, 병사급식 착취. 스크린이 바뀌며 어제 촬영한 병영식당 영상이 재생되었다. 병사들이 받아든 쉰 밥과 건더기 없는 국. 그리고 바로 옆 간부 배식대의 한우 등심과 신선한 과일. 극명한 대비가 화면에 나타났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일부도 그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성범죄 은폐. 스크린에 15년 전 문서가 나타났다. 2010년 성추행 사건 처리 기록. 피해자 김수진 하사의 진술서, 그리고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 전역시킨 문서들.
조덕배 준장은 15년 전 당시 대령 계급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으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군에서 내쫓았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3건 더 발생했으나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강당이 숨을 죽였다. 조 준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건 오래전 일이고 이미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은폐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시효가 없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어젯밤 식당에서 녹화된 영상이었다. 조 준장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관사로 오라고 제안하는 장면, 그리고 폭언과 협박을 쏟아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간부들은 충격에 빠졌다. 4번째 살인 미수. 마지막으로 어젯밤 숲속 영상이 재생되었다. 조 준장이 부하들에게 서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장면, 권총을 꺼내 위협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 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15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손을 들어 신호했다. 대강당 연문이 열리며 군사경찰 헌병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조덕배 준장, 군형법 제92조 뇌물죄, 제93조 횡령죄, 제92조 의육 성폭력 범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조 준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조 준장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다. 그의 측근이었던 최중령과 김대령도 함께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두 공범이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다. 서윤은 남은 간부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군대에는 계급이 있지만 정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계급은 없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15년 전 저는 무력한 대위였습니다. 김수진 하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저는 너무 낮은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서윤의 말을 들었다.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 곳곳에 아직도 제2, 제3의 조덕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서윤은 사단장을 바라봤다. 소장님, 이 부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부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간부들을 향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별을 달았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력은 병사들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지 착취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자 대강당의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항상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서윤은 연단에서 내려왔다. 간부들이 다시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서윤은 경례를 받으며 대강당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부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대강당 밖에서 한재민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조 준장 일당 전원 호송 완료했습니다. 군 검찰로 이송 중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소령.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다.
15년 전 김수진 하사에게 했던 약속. 비록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다. 소령, 김수진 전 하사의 연락처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강서윤은 사단 정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가 지나가자 병사들이 경례를 붙였다. 서윤은 하나하나 답례하며 생각했다. 이 젊은 병사들이 부당함 없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군대. 그것이 자신이 꿈꾸는 군대였다. 정문을 나서며 서윤은 뒤를 돌아봤다. 육군 제22보병 사단. 이제 이 부대는 변화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 군대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강서윤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서윤 중장은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부당함을 바로잡을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옵니다. 어떤 권력도 정의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계급도 양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